그때 당연히 멋지게 해주신 송민 장관님께 가져온 또 준비를 도와주러 오셨는데요. 오늘 강의는 김석준 강사님이라고 웰다이빙에 대한 준비라고 해서요. 죽음의 개념을 그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는 이제 사회제도, 그다음에 새로운 죽음이나 성경이라는 그런 세 분 주제를 가지고 어르신과 함께 얘기 나눠봤거든요. 저희 이번에 김석준 강사님을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말 잘 들립니까? 네. 제 말 잘 들립니까? 내리시는 모양인데? 네, 네. 이게 잘 들립니다. 제 말들이 잘 들립니까? 네. 오케이? 네. 제가 오늘 할머니들하고 이 인생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 죽는 뭐이랑 죽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우리는 전쟁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 때는 수천만 명이 죽고 먼저 딱 끊으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는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소위가 떼죽음. 이거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외래자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는다든가 또 이번에 참 애석한 일이지만 안산에서 그 다른 고등학교 애들이 한 300명이나 무수에 수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도 외래자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외래자연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래서 이 외래자연이라는 이 죽음이 과연 어떤 것이냐 이걸 갖고 제 시작 와서 말씀드리고 하면서 하려고 했다고는 못했어요. 많이 안 오고 움직이기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깐만. 옛날에는 말이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집에서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가 가서 인도 해당합니다. 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스님이 뭘 하신다고 하잖아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스님이 뭘 하신다. 사람이 죽을 때는 스님이 뭘 하신다는데 그 말이 머리가 다 짜더라고요. 뭘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슴에다 손을 얹는 순간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이게 숨을 몰아쉬는 거고. 그래서 숨을 몰아쉬는 얘기가 사람이 죽을 때는 누구나 한번 숨을 깊이 들어마시고 이제 내뱉는다.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건 제가 못 봤고 나가. 우리 작은 할머니 돌아가신 건 봤는데 제 할아버지 사면이었는데 막내 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목 매달아 돌아갔어요. 목을 매달아 돌아갔어요. 목을 매달아. 내 목을 맸는다. 그러니까 외상이 아니라 목을 매면 외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객사라고 해나 뭐 자살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방요원에 우리 할머니가 작은 할머니가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서 고문을 엄청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금 자금을 이제 대준다고 좀 보태준다고 해갖고 옛날에는 아편을 심었거든요. 혹시 하나 여기서 아편 심으신 아실 거예요. 저희 밭에도 아편이 있어 많았어요. 근데 아편이 꽃이
이쁘고 그또 열매를 진을 짜면은 그게 앞을 되고 그 안에 씨가 익으면 맛있더라고요 이게. 그 이제 그 씨를 내가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때 일본 놈들이 그 앞은 그거 해서 왜 독립군한테 돈을 주느냐. 그래서 우리 참 할머니가 일본 놈한테 끌려가서 우물을 묻혀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다가 이렇게 누워놓고 위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그 위에다 물을 부니까 고춧가루 물을 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당일 날짜가 8월 14일인가 됐는데 8월 15일날 또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유 야 그 참 내가 그게 힘드는데 내가 거기 가서 또 보물 날에 내가 주겠다 하서 그냥 아주 식사하시고 야 나 어디 간다 뭐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 식으로 뒷산에 올라가셔서 밤너머에다가 이렇게 목을 메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렸을 때인데 그게 바로 30일이었어요. 1시간만 2시간만 했으면 해가 되는데 일본한테 끝까지 안 해도 될 텐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목을 메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되게 참 허무한 겁니다. 요새 보면은 살 것도 같은데 죽고 죽을 것도 같은데 살고 어제 가서 몸을 나겠다고 해서 오늘도 몸을 나갈 줄 알고 안 가면 됐는데 그러면 그날 12시에 일본 아니 이게 진짜 지난번에 보니까 막 지나다니까 아니겠더라고요. 항복을 했는데 몇 시간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앞을 못 참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생각하는 것이 참 죽는다는 게 참 희한하구나. 참 죽는다는 게 뭐냐.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날까지 오면서도 이게 풀리질 않아요. 아무리 뭐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럼 그 할머니의 죽음은 몸에가 든 할머니의 죽음은 외다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외다이 뭐냐? 요걸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집에서 돌아가셨고 우리 할머니는 뭐 밤야무에 가서 목을 돌아가셨지만은 그렇게도 세상을 떠났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저는 병원에 가서 들어가잖아요. 대개가 병원에 가서 세상을 떠납니다. 저희 아들도 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죽으면 순서가 없대요. 당연히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아들님이 먼저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병원에 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참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선생을 20년 이상을 하고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그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 그 재능과정에서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새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세상을 뜨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뿐만이 아니고 요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바쁘기 때문에 맞벌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아프실 때는 주위에서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 병원에 모시고 가면은 병원에서 한다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보면은 이 의사가 치료한다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아주 직접 눈도 보고 가슴 아픈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는 군대 생활도 했고 그 사람은 군대에서 별까지 갖고 나온 사람인데 중환자실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얼른 가보니까 입을 딱 벌리고 그 산소 호흡기 뿔을 끼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더라도 누군지 알아보긴 하는데
고일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분이 이제 일주일에 우리 같이 모임이 있어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같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건강에 대해서 그분은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팜플렛을 내서 우리한테 꼭 보여줬어요. 모임 장소에 오는 사람들 한 10명 됐는데 올 때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렴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폐렴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듣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병원에 가서 맞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신 줄 보니까 그걸 자기를 맞은 줄 알았는데 얘기가 들은 사람이 한번 맞은 줄 알았는데 한 번만 맞아도 안 된대요. 이게 사망 원인이 폐렴증. 그 폐렴증이 사망 원인인데 그게 결국 이제 폐렴 예방주사가 맞았는데도 하도 오래돼서 한 번 더 맞아야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내가 봤을 때,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나? 죽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좀 이렇게 따뜻한 방에 아니면 어느 공간에 아들, 딸 많고, 누구 아는 사람 많고, 친구들 많고, 이 경우 모여서 얘기해다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게 산소 호흡기 입에 물고 아무 쓸것도 없이 하면은 이건 환자에 대한 보문입니다. 그 죽음을 연장하는 거지, 이게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매일 가야 될 준비,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난 이 다음에 아파서 내 병원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산소호흡기 안 받겠다. 그거 하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한 6개월 동안에 일생 동안 많은 돈이 다 들어가버리고 아들 재산까지 다 받아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나한테 산소호흡기를 주지 마라. 뭐 일주일간 더 살자가면 뭘 거냐? 한 달간 더 살자가면 뭘 거냐? 아니 내가 1년간 더 살자가면 뭘 거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제하겠다고. 그런 의료기기를 내 몸에 배지 말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써놓으면은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더라도 그거 아낍니다. 그런 자식, 마누라, 남편, 아들, 딸 많고 얘기 저 얘기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외자입니다. 그게 아들, 딸, 친지, 동네 사람 많고 얘기해다가 돌아가는 거, 그게 외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가능해요. 이제 호스피스라고 그래갖고 호스피스 병원 웬만한 큰 병원에 다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은 아주 밤에 임종이 만약에 2개월 남았다. 뭐 이때는 그걸 갖고 거기에서 얘기하고 지나간 얘기 다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산소호흡기 같은 거 입에 넣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아프지 말라고 요새 그 약이 또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럼 약 드시면 안 아픕니다. 안 아파요. 안 아프고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것이 외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날짜가 좋으실 때 뭘 하나 써놓고 죽어야 돼요. 나는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숨이 넘어갈래 하더라도 그런 거 끼리지 마라. 그러면 이제 쓰고 이제 그 이름을 쓰고 사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한번 내려가는 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매일 다니는 거에 몇 가지 제가 설명한 거는 그 병원에 가서 힘들게 돈 들여가면서 수백만 원씩 써가면서 수천만 원씩 써가면서 산소 호흡기 입에 물리고 고통 받느니 그거 안 하고 그냥
치료, 연명 치료. 사람이 죽기 전에 좀 더 연장시키려고 치료하는 걸 연명 치료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됐느냐? 오늘 제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연명 치료가 사회적 관심 속에 법제화의 과정을 가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큰 사건, 즉 보람의 명언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람의 사건 아실 겁니다. 또 김할머니 사건, 그 연세대 병원 사건이에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명의료란 뭐냐? 지금 제가 앞으로 예상해 드렸는데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생명 기간만을 연장시켜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의 시간만 증가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를 연명의료라 하였다. 이거 대법원 판결에서 김할머니 사건 때 대법원 판결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람의 사건이 게 뭐냐? 뭐 아시겠지만 97년도에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가족 요청에 따라 프레임 원체로 3위는 조남사입니다. 국내 최초로 조남사 인정 판결을 받은 인공호흡기가 23일 제거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지난해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1년 4개월째 인공호흡기 의존에 입원 중인 상태였으며 지난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조남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는 오전 10시 22분쯤 의료진과 가족들, 판사는 1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치대 집도하에 입에 연결되어 있던 인공호흡기를 빼냈습니다. 현재 호흡기를 제거한 김할머니는 놀랍게도 자발호흡이 이어지면서 인중대까지는 시간이 다소 흐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랜 법정 소송으로 지쳐있던 가족들은 오늘 있었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시행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시도였지만 우리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사례도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조남사와 관련된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법적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가족들은 김할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것은 병원 측 책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2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번 사례가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뉴스는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기에 언제든 불경스러운 마음 감출 수가 없는데요. 물론 누구보다도 김할머니의 가족들의 선택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테고 대법원의 판결 또한 신중한 선택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식물인간 상태로 1년 넘게 의식이 없던 김모 할머니도 호흡기를 제거한 지 15분 안에 눈물 한 방울을 흘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작 당사자의 본심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최초로 조남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 가족들의 말처럼 영원한 안식처에서 평안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프레임 원체로 3위는 예, 누르다 보니까 잘못 눌러서 왔다 했습니다. 지금 내가 방금 그 영상 보신 게 기음 할머니 사건. 아까 그 제가 그 설명하던 거는 바로 보람의 병원 요거를 설명하다가 넘어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보람의 병원 사건 이후 연명의료 중단을 거부 또는 개편의 방향으로 의료기관이 변해야 이거는 이제 자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하다가 머리를 다쳐가고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부인이 보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도저히 못하니까 무슨 뭐 몇백만 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퇴원시키겠다.
있더라도 지금 그런데 확인서를 쓰고 병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호흡기 뛰는 거를 그대로 가서 집에 가서 뛰자마자 그냥 거기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왜 환자 끝까지 돌보지 않았냐? 그래서 재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평등에 해갖고 전부 의사도 감옥으로 가고 마누라도 벌을 받고 살인죄로 이게 그 유명한 그 보름달병원 사건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뭐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참 이거 병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이게 큰 거란 말이야. 남편이 그래 상처호흡기 끼고서 그냥 치료를 받으니까 특별한 그 수입이 없는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가자. 나는 내 남편 내가 지킬 테니까 병원 개입하지 말아라. 해서 옛날에는 그것이 통상적으로 통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해다가 아유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다 그렇게 했어요. 의사가 아니면서도 모르는 소리라도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재판부에서 의사가 왜 가족이 아무리 가자 한다고 해서 내버렸느냐. 그래서 의사를 살인죄, 또 한 사람 살인 방조죄, 마누라도 살인죄 이렇게 재판에서 형을 받으니까 이 사건이 이후로는 병원에서 아무리 이제 가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이런 비슷한 병이 걸려서 하는데 아니 나는 지금 집에 가서 우리 남편 뭐 하겠다 해서 안 됩니다. 나 또 살인자 만들려고요? 안 된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되버리니까 얼마나 이제 고생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래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김할머니 사건이 또 8년 뒤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가 어떤 게 아니죠. 숨은 쉬는데 말을 못하고 사람 하나도 못하고 세상에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환자에게 가족의 연명치료 준비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했어요. 이걸 해달라면 이 의사들이 안 된다. 여기들 병원에서는 옛날에 보라매 병원에서 그렇게 해서 의사가 벌 받았는데 우리도 벌 받은 얘기냐? 그 의사들이 안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딸이 재판을 했어요. 재판에 표대는 거예요. 재판에 올렸어요. 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뭐 저기 생물이감이 있어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누구냐 하고 가서 인터넷도 모르고 내가 누구냐 하고 모르는데 저렇게 사람 저 뭐하는지 아닌가. 저렇게 급하게서 공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대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니까 해달라.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이제 재판을 올리다 보니까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의사를 살인죄로 적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딱 걸리고 앉아서 보통을 가게 않을까. 그런 말을 가족에게 했기 때문에 그 가족이 가서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도 병 들기 전에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게 보셨지만은 뛰어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뛰어라! 할머니 인공호흡기를 뛰어라! 했는데 할머니는 뛰었는데도 200일을 살짝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200을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전 의료의약서를 권고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놓고 돌아가시면은 병원에 오시면은 그거 산소 뽑기 이게 아니겠다 이렇게 한 것이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그러면 진짜 아까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아마 보시면서 국내공제보상위는 조남사입니다. 이걸 띄우서 필요로 조남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의 부호기가 23일 제거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심혈관계에 빠져 1년 4개월째 인공호흡기 의존에 연주에 잠겼으며 지난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조남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는 오전 10시 22분쯤 의료진과 가족들, 판사 등 1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치의대 지표와의 입에 연결되어 있던 인공호흡기를 떼냈습니다. 현재 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는 놀랍게도 자발호흡이 이어지면서 인중대까지는 시간이 다소 흐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랜 법정 소송으로 지쳐있던 가족들은 오늘 있었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시행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시도였지만 우리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사례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조남사와 관련된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법적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것은 병원 측 책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 입으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번 사례가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뉴스는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기에 어쨌든 불경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물론 누구보다도 김 할머니의 가족들의 선택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테고 대법원의 판결 또한 신중한 선택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식물인간 상태로 1년 넘게 의식이 없던 김모 할머니도 호흡기를 제거한 지 15분 만에 눈물 한 방울을 흘렸다는 소식을 들으며 정작 당사자의 본심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최초로 존엄다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 가족들의 말처럼 영원한 안식처에서 평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람의 병원 사과하고 김할머니 사과하고 근본적으로 틀리는 게 뭐냐? 보람의 병원 사건은 부인이 남편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그 돈을 감당 못하니까 데려가겠다 해서 집에 돌아가서 산소호흡기를 뛰자마자 세상을 떠난 것이 보람의 병원 사건이고 김할머니 사건은 연세대 병원에서 할머니가 그렇게 끼고 있는데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니까 돈만 자꾸 들어가니까 뭐 집을 팔아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의사들은 뭐 안 된다 라는 또 살인자가 되면 안 되니까 못하겠다 해서 재판에 올려갖고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럼 뛰어라! 뛰었는데 지금 아나운서 얘기한 식으로 호흡기를 뛰었을 때 눈을 한방 뚝 떨어뜨려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 뒤로 200일을 더 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사전 의료 이게 뭐냐? 대법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평상시에 좀 써줘라. 그러면 의사도 살인자가 안 되고 본인도 편안하게 고통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의료의학서라고 자꾸 나오는데 사전의료의학서는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의료인의 치료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자신의 합리적
결정과 이해 표현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본인이 미리 작성하는 기록이다. 외국에서는 사전의료 계획의 한 부분으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률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의학을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법률이 없습니다. 내가 써놨지만은 내가 신문이만 내보면은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것을 우리 마누라가 남편이 딸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겁니다. 작성자와 이 작성의 증인을 기재한다. 그리고 내가 이 서류를 작성할 때 내 이 옆에는 김씨가 있었다, 혹은 앞집 아저씨가 있었다, 혹은 우리 사위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사전의료 의향서의 내용은 뭐 보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나는 거기서 여기까지만 해서 여기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래도 잘 보실 거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어떻게 명칭을 붙이든 존엄사라고 명칭을 붙이든 안락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안락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지 못해서 그런가.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인지 도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안락사 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수천 명, 수만 명 안락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역대민족이다 해서 독일 민족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안락사시킨 겁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아마 안락사라는 것은 강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이게 죽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의사에서 이 안락사 법률을 만드느냐? 아주 참 딸이 의사였고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침대에 꽁꽁 묶어놓고 있어도 떨어져서 다치고 하니까 맨날 자기 딸이 의사한테 아야야 나 빨리 나 죽여라 딸한테 수사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어머니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하도 어머니가 그냥 침대에서 떨어지고 다치고 고통스러운 너무 안 됐으니까 딸이 어머니를 주사를 혈관에 놔서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 이후에 이게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말도 많고 사회에서 말도 많고 하다를 야, 뭐 오죽하면은 딸이 엄마를 그렇게 했겠느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 서로 힘이 안 되니까 차라리 법을 만들자. 그래서 그 나라만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덜란드만이 이거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불교에서는 죽음을 호흡, 심장기능, 뇌 기능의 정의로 정의하고 있고 안락사의 진료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표시한다. 근데 절에 가면은 또 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이 주지 않으면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하고 있다. 돌아가고요. 이 카톨릭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대안으로서 호스피스 운동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거를 사람을 그렇게 죽게 만들 수 없으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사람을 모셔놓고
갈등하고 얘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호스피스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알약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사건이나 김한영의 사건이나 민감한 사회 이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나 공세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우리가 사는데 한 가지만 머리에 담고 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바람의 사건, 김할머니 사건은 우리가 중환자실에 갔을 때 산소호흡기를 필요나 붙인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서나 뛸 거냐 이거는 내 의지에 달려있다. 내 권리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알고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 그 사전 예약하라든지 이런 유익한 정보들 많이 배우셨죠? 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어르신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너무 고생해주시고 설명에 강의해주신 김성준 단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웰다잉 이제 2회기죠. 2회기 오늘 끝났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저희가 3회기가 진행될 테니까 어르신 모두 함께 꼭 다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시고 곧 있으면 저희가 식사 이제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같이 맞춰볼 테니까 어르신들 앉으셔서 식사 같이 맛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습니다.